안녕하세요. 부엉이 고민상담소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저번 국어편은 다들 어떻게들 보셨나요? 이번에는 국어만큼이나 어쩌면 그보다도 더 수험생들의 고민거리를 수학에 내려서 달아보고자 하는데요. 저도 수험생이었던 시절에 여러 고민들로 인해서 끙끙 앓았던 기억이 있는데요. 고민을 옆에서 들어주거나 자신의 조언을 제시해줄 선배들이 옆에 있었다면 큰 도움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준비해본 오늘의 수학 고민상담소. 저는 오늘의 1일 MC 부엉이 홍윤서고요. 고민상담소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수학에 대한 노하우로 가득 차 있는 선배 부엉이를 한번 소개해볼게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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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시대인재 5기를 졸업하고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에 진학한 김지인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시대인재 목동관에서 부엉이 5기로 1년 동안 공부했던 구자록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시대인재 4기랑 5기를 졸업하고 올해는 중앙대학교 의학부를 붙었지만 기존에 다니던 이화여대 의학과의 남기로 한 심재원이라고 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수학 고민상담소 한번 시작해볼게요. 고민상담은 크게 수험과 수투 그리고 미적분 이렇게 두 파트로 이루어져 있고요. 먼저 수험과 수투에 관련된 고민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시간 관리에 어려움을 느끼는 부엉이입니다. 시험의 성공에 있어서 초반 속도가 꽤나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예상치 못한 단원이나 문제 번호에서 난이도가 조금이라도 올라가면 집중력이 흐트러지고 페이스를 아예 잃기도 해서 고민입니다. 그리고 수원수투 문제는 빠르게 풀어내야 된다는 강박 때문에 무작정 달려들어서 문제를 풀다가 돌아가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다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냥 견디고 수용하고 버티고 적응하는 거. 그게 첫 번째 방법일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아마 고민자분은 막 주변에서 모의고사 풀 때 맨 앞장 휙 넘기고 두 번째 장도 휙 넘기고 이런 사람들 있을 때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사람일 것 같다라는 제가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최대한 신경 쓰려고 하지 말고 본인만의 페이스를 찾아서 그 페이스를 유지하려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김지인님이랑 되게 비슷하게 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서바이벌을 보고 그러다 보면은 아침 1, 2교시 때 수학 모의고사를 풀 일이 많아지는데 이런 문제들을 붙잡고 있으면은 오히려 시간만 많이 날리고 해결된 적은 많이 없었어가지고 김지인님이 하셨던 것처럼 저도 초반에 1번부터 14번까지는 풀다가 막히면은 마음 편하게 넘겼던 것 같습니다. 대신 1번부터 14번까지 얼마 만에 풀겠다는 시간을 조금 타이트하게 잡아가지고 결론적으로는 검토 시간을 많이 확보하려고 했고요. 이에 앞서 초반에 막혔던 문제들 처음부터 다시 풀어보면서 문제를 해결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하루에 1시간 정도는 꼭 투자해가지고 3점부터 쉬운 4점까지 목표 풀이 시간을 정해놓고 계속 풀었던 것 같아요. 그냥 시험 볼 때만 풀다 보면은 풀이 속도가 원하는 만큼 안 올라가기 때문에 이 정도 시간만 투자해서 쉬운 문제들을 계속 연습하다 보면은 수험장에서도 목표 시간 내에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크게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일단 두 분처럼 모르는 문제가 나오면 거의 다 바로 넘기는 스타일이긴 했고요. 추가로 얘기를 하자면 남은 시간이 엄청 충분한데도 내가 정해놓은 시간을 오버하기 시작하면 조급해지고, 제가 그래서 그 이후에 만든 해결 방법은 시험을 보기 전에 저를 마인드 컨트롤을 엄청 많이 했어요. 조급하게 2번 푸는 것보다 천천히 한 번 푸는 게 훨씬 빠르다고 계속 세뇌시켜서 제가 천천히 풀도록 좀 만들었고요. 추가로 질문자께서 수원이랑 수투 과목에 대해서 좀 더 시간 강박을 많이 갖고 계시는 것 같은데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일단 풀 수 있으면 풀고 못 풀면 다음에 넘겨서 이후에 돌아와서 풀고 이런 식으로 시간 관리를 하시면 조금 더 편할 것 같습니다. 다들 한 번쯤은 진짜 고민해본 부분이라서 그런지 조언들이 굉장히 자세한 게 인상 깊네요. 이러한 조언들이 부엉이 분들께 꼭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다음 질문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안녕하세요. 수학 고민이 있는 부엉이입니다.
저는 특정 풀이법에 과하게 의존한다는 문제가 있는데요. 한 가지 방법에 의존하게 되다 보니 문제를 풀 때 생각을 안 하고 풀이부터 시작하게 되는 경우가 많았고, 그러다 보니 효율적으로 풀지 못하고 돌고 돌아서 푸는 경우가 많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결하셨을지 한번 들어볼게요. 우선 그래프 풀이를 활용하는 것 자체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최대 장점은 직관적으로 그 상황을 이해할 수 있고 직관적으로 답이 되는 상황을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머릿속으로 그 상황을 그려본다든지 아니면 시험지에 직접 그래프를 그려서 판단한다든지 하는 방법은 그 자체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내가 반드시 이 문제를 그래프로 풀고 말겠어, 이런 마음은 살짝 위험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래프로만 풀리지 않는 문제도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평상시에 그래프로 풀리는 문제라 하더라도 연습을 하실 때는 어떻게 하면 수식을 세워서 풀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같이 해보시면 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서 아마 그만큼 다른 풀이법에 익숙하지 않은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경우에 있어서는 그래프에 의존하기 때문에 식으로 푸는 과정에 있어서 조금 미숙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선생님들께 뭘 배웠다고 원래고사나 혹은 평가원 시험을 볼 때 난 그래프로 안 풀어야지, 난 식으로 푸는 연습을 여기서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는 조금 위험할 것 같고요. 다만 혼자 자습할 때는 식으로 풀릴 것 같으면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진득하게 풀면서 식으로 푸는 것과 친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두 분의 답변을 정리해보자면, 여러 풀이법을 숙지하고 의식적으로 한 풀이법에 매몰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겠네요.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부엉이분이 문제를 해결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면 다음 질문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도형 문제의 어려움을 느끼는 6기 부엉이입니다. 도형 문제를 풀 때 잘 풀릴 때는 금방 실마리가 보여서 쉽게 풀리는데, 한번 방법이 보이지 않으면 끝까지 방법을 찾지 못해서 답이 안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이에 대한 선배 부엉이들의 조언 한번 들어볼까요? 시대인재 컨텐츠를 접하다 보면은 정말 도형 때문에 고통받는 일이 엄청 많을 거예요. 저도 당연히 그랬고 도형 문제에서 큰 어려움들을 많이 겪었었는데 이것 때문에 선생님들께 많은 조언을 구했어요. 그래서 하나를 소개하자면, 이동준 선생님께서 파이널 정도 들어갈 때 저에게 해주신 조언 중에, 도형 문제는 아이디어들이 정형화돼 있다 보니까 비슷한 유형의 문제들을 모아서 풀어봐라 라는 조언을 해주셨었는데, 저는 이걸 실천하면서 크게 도움을 받았던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저녁 시간에 5교시, 6교시 동안 같은 유형의 도형 문제를 30개씩 우다다다 풀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러면서 문제들하고 친숙해지다 보면은 많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 고민하시는 부엉이님이 굉장히 공감되는 게, 저도 공부를 이번에 다시 하기 전에 제일 걱정했던 게 도형 문제였어요. 계속 불안하고 실제로 만났을 때 두려워서 쉬운 문제도 못 풀게 되니까.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했냐면, 어떤 도형과 관련된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발문을 보고 어떤 생각을 하면 좋을지,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지 같은 거를 따로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그 정리한 거를 가지고 당연히 정독했고요. 한동안은 도형 문제를 푼 다음에 그 정리한 노트 같은 거를 다시 꺼내서 내가 진짜 이 문제에서 이 발문을 봤을 때 이런 생각을 했나? 이런 태도를 취했나?를 점검했어요. 그런 과정에서 제가 정리해 놓은 내용을 좀 더 수정하기도 했고 보완하기도 했고 추가하기도 했거든요. 근데 그런 와중에 보면 제가 반복해서 분명히 했어야 되는 생각인데 못한 경우가 있었어요. 그러면 그때는 이제 포스트잇 같은 작은 종이에다가 제가 계속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태도라든지, 그리고 그 발문도 같이 적어놔서 그거를 카드 지갑이나 주머니 속에 넣어놓고 밥 먹으러 갈 때 잠깐씩 틈이 나잖아요, 자투리 시간? 그럴 때 또 조금씩 보고 했던 것 같아요. 저도 두 분처럼 도형이 진짜 약한 파트 중에 하나였거든요. 근데 저한테 제일 도움이 된 거는 필수적인 내용을 숙지해서 완전 달달 외우는 거였어요. 필수적인 내용이라고 하면은 원 같은 경우에는 중심각과 원주각 사이의 관계, 저평각, 대내각, 활산 정리 이 정도가 있을 것 같고, 이등변 삼각형 같은 경우에는 다들 아시다시피 직각 이등분선 같은 거는 완전 필수 요소잖아요. 그러면 조금 더 수월하게 문제를 풀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진짜 도용해서 고생을 많이 했었는데 만약 이 답변들을 제가 미리 들었었다면 정말 도움이 됐을 것 같은데 아쉽네요. 다음 고민 살펴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수열 파트 킬러 문제로 인해 고민을 적게 된 부엉이입니다. 수열 문제를 대하는 것은 저만의 알고리즘이 없어서 단순한 나열로 풀이를 하는 것에 자신감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에 대한 세 분의 조언이 궁금해지네요. 한번 들어볼게요. 저도 일단 이 질문자분한테 완전 공감을 하는 게 저는 킬러 문제 있잖아요. 다항 함수랑 22번이랑 30번에는 이제 미적분 킬러가 나올 거고요. 15번에 이제 수열이 나오냐 뭐가 나오냐 이런 말이 많은데 제일 무서웠던 게 15번은 수열이 나오는 거였어요. 그냥 저는 어느 정도 나열에 자신감이 생기는 정도는 이제 문제를 많이 풀면서 그 정도까지는 갔던 것 같아요. 당연히 단순히 나열을 하면 안 되겠죠. 그래도 나열을 할 때도 이제 문제를 많이 풀다 보면 감이 와요. 어떤 문제는 딱 봤을 때 이거는 묶어서 생각을 해야 규칙을 찾을 수 있겠구나 하는 문제가 있고, 어떤 것들은 보면은 얘네는 합으로 생각을 해야지 규칙이 보이겠구나 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생각을 하면서 나열을 하면 좀 더 규칙을 찾기가 쉽고 문제를 푸는데 좀 도움이 될 거예요. 저는 우선 수열은 자주 접하면서 감을 유지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풀이에 있어서 저는 나열을 많이 하지 않았고 대신 문제를 진득하게 보면서 기본적으로 3분 정도는 각 항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고 내가 이 조건들을 어떻게 쓸 수 있을까를 제일 많이 고민한 게 수열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건 파악부터 하고 파악되고 나서부터 하나씩 나열하는 방법을 썼던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수열 문제가 다른 유형의 문제들에 비해서 조건들이 많이 나열된다고 저는 생각을 했었는데, 초반에 제시되는 조건들이 처음에는 좀 두리뭉실해 보이고 바로 못 쓰니까 잊어버리는 때가 많았는데, 나중에는 처음 보이는 조건들은 어디선가 분명히 쓰일 거니까 언제 쓸지 기대하면서 풀자 라는 생각을 하면서 수열에 대했던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고민자분이 말씀해주신 것 중에 답이 있어요. 알고리즘 없다고 하셨잖아요. 없으면 만들면 되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문제점은 그 알고리즘을 만드는 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는 거예요. 물론 충분히 문제를 많이 풀고 생각할 시간이 있으면 자기만의 알고리즘 만들 수 있겠지만 수험생의 입장에서 그러기란 솔직히 쉽지 않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들께서 설명해 주시는 내용들을 머릿속에 집어넣고 그 내용들을 토대로 저만의 알고리즘을 만들려고 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장재원 선생님께서 첨자 내비게이션 같은 걸 소개를 해주세요. 그리고 막 역방향 관계식을 세워서 나열을 할 때 조금 더 수월하게 하는 방법 같은 걸 설명해 주시는데, 저는 그게 실전에서 충분히 쓸 수 있는 내용이라 생각했고 그걸 제 알고리즘을 만드는데 조금 보충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라도 자신만의 알고리즘을 갖추시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양하고 낯선 문제들을 많이 접해보면서 그걸 내가 실제로 적용하고 있는지, 적용시킬 수 있는지를 함께 점검해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다들 문제를 많이 풀어보신 티가 나는데요. 지난 경험을 바탕으로 축적된 노하우들이 잘 보이는 답변이었던 것 같아요. 고민자분도 자신만의 알고리즘을 바탕으로 많은 문제를 풀면서 고민을 해결해 나갔으면 좋겠네요. 다음 고민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다항 함수의 다양한 그래프와 풀이 방법을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모르겠는 수린이 부엉이입니다. 예를 들어서 2022년 6평 22번 같은 문제에서 미적분에서 하듯 합성함수를 다루었더니 풀리지 않아서 당황했던 기억이 있어요. 교과서에는 알 수 없는 다항함수 그래프의 여러 특징들을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가 고민이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프에 대한 풀이 또한 수험생들의 영원한 숙제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세 분은 어떠셨나요? 일단은 고민자분께서 수투 얘기를 하셨으니까 하는 말인데, 수투에서의 다항함수의 특징은 반드시 알고 시험장에 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면 수투에서의 함수가 다항함수, 더 크게 보면 뭐 유리함수 이런 것도 있긴 하지만 가장 큰 게 다항함수거든요. 그러니까 다항함수의 기본적인 특징들, 뭐 대칭성이라든지 그런 건 꼭 짚고 넘어가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특히 4차 이하의 다항함수 같은 경우에는 그 개형이 어떤 게 있을 수 있는지 같은 것도 꼭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다항함수의 함수식을 이제 효율적으로 작성할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방법들을 이제 선생님께서도 많이 설명을 해주시니까 그런 설명을 꼭 귀담아 들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다항함수의
에서 이제 그 도함수를 구해야 될 상황이 있잖아요. 도함수를 구한다든지 미분계수를 구할 때 좀 더 효율적으로 구할 수 있는 방법들이 분명히 존재하니까 그런 방법들까지 같이 갖춰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또한 말씀하셨듯이 수투에서의 합성함수랑 미적분에서의 합성함수는 분명히 다르잖아요. 근데 우리가 푸는 모의고사나 그리고 수능 시험장에서 풀 문제 같은 경우에는 번호가 다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수투 문제인지 미적분 문제인지 알잖아요. 근데 갑자기 수투 합성함수 문제를 만났는데 나 합성함수 미분법 아니까 여기서 합성함수 미분법 써가지고 도함수 구해가지고 그래프 그려가지고 문제 풀어야지 하면 풀 수 있는데 분명히 적절한 해결책이 분명히 존재할 거거든요. 그래서 그 점을 생각하셔서 수투에서와 미적분에서의 그런 공통되는 부분을 조금 구분하셔서 학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전 질문에서 김지희님이 수첩 같은 거를 사용해서 공부할 때 도움을 많이 받으셨다고 했는데 저 같은 경우에도 손바닥만한 수첩을 한 권에 가지고 1년 동안 생활을 했어요. 다른 과목들도 정리했지만 수학 같은 부분에 있어서는 이렇게 다항함수의 특징이나 넓이식 같은 것들을 적어놓은 것 같았습니다. 지금 시대인지에서 배우고 있거나 기존에 알고 있던 관계식이 사실 필수적인 건 아니고 알면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알면 좋다는 점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1년 동안 수투에 있어서 권경수 선생님과 이동준 선생님이 알려주시는 그래프 개형에 관한 식과 그리고 넓이식은 다 받아 적어놓고 달달달달 외웠던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암기하기만 하고 적용하지 않다 보면 까먹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이런 것들 강의해 주시면은 과제 풀 때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내가 편한 대로 풀지 않고 선생님들이 알려주신 공식 같은 것들 잘 쓰면서 풀다 보면은 어느 순간 이런 관계식을 쓰는 문제들이 어렵고 복잡하기만 한 게 아니라 나에게 있어서 큰 장점으로 다가올 수 있을 것이라고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도 합성함수에 대해서 한마디만 보태자면 공통 과목에서 제시되는 합성함수에 있어서는 많은 생각하지 마시고 속함수가 전체 함수에 대한 정의역 역할 정도만 한다 라는 점 숙지하고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두 분의 합성함수 얘기에는 진짜 너무 동의하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점은 번호를 구분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딱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수투에서는 수투 범위의 합성함수, 그러니까 방금 자롱님께서 말씀하신 속함수를 정의역으로 생각하는 거,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구분을 하셔서 영역을 넘나들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다항함수의 특징들에 대해서 다들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살짝 의견이 좀 달라요. 필수적인 것들도 있죠, 당연히. 특징들 중에서 예를 들면 그러니까 4차함수 이하의 다항함수들의 비율 관계나 이제 넓이 공식 같은 거는 이제 함수랑 1차 함수랑 만났을 때 그 사이 넓이 같은 거는 당연히 외워야 되는 거고요. 비율 관계에서도 뭐 3차 함수에서 1대1 대 1대1 이런 거는 당연히 외워야 되는 건데 자롱님께서 말씀하신 선생님께서 따로 언급해 주시는 공식들 중에는 우리가 처음 들어봤거나 저런 걸 쓴다고 하는 것들도 있어요. 그런 게 당연히 쓰면 계산량이 줄어들고 시간도 줄어들죠. 그거를 억지로 너무 막 하는 건 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맞아요. 저도 대현님의 말씀에 동의하는 게 필수적인 공식들은 당연히 외워야 되는 게 맞지만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정도의 공식만을 활용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저도. 여러분들의 말씀 잘 들었고 다음으로는 수원수투의 마지막 고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기억, 니은, 디귿 문제에 어려움을 느끼는 부엉이입니다. 기억, 니은, 디귿 문제를 볼 때면 시험에서 매번 3개를 모두 증명하기보다는 기억은 맞다치고 나머지를 풀거나 아니면 니은이 틀린다면 디귿에 맞을 거라고 굉장히 위험한 생각으로 풀이를 찍어 맞추는 경우가 많았어요. 효과적인 방법이 없을까요? 도와주세요. 질문에 쓰신 것 같이 기니디 문제를 풀 때 많은 분들이 예를 들면 기억은 맞다고 치고 니은 디귿을 풀거나 하는 풀이 방법들을 많이 적용하시고 또 그 기억 니은 뭐 니은 디귿 조합 이런 거 잘 맞춰가지고 찍는 것도 많은데 이런 거 할 때 실전에선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어요. 다만 이런 거 쓸 때는 발레의 가능성을 언제나 주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은 n은 자연수 전체 집합에서 성립한다는 발문이 나왔을 때 대입을 하다 보면은 모든 걸 확인할 수는 없잖아요. 이럴 때 꼭 한 번씩 뭐 n은 뜬금없는 숫자고 7 이런 데서 성립하지 않는 문제들도 간혹 있기 때문에 검산할 때 꼭 주의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기니디 문제가 왜 기니디가 제시되는지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1년 동안 공부하면서 내린 결론은 기역, 니은, 디귿이 제시되는 이유는 기역, 니은은 디귿을 풀기 위한 예비 문제랄까요? 이런 식으로 작용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역과 니은 정도까지만 풀 수 있는 체력을 수학 공부하면서 기르셨으면 좋겠고, 디귿 문제를 풀 때는 한 번쯤 템포를 낮추고 꼭 생각해 보세요. 내가 기역과 니은에서 어떤 논리를 얻을 수 있었고, 나는 이 논리를 어떻게 하면 디귿에 직접적 혹은 간접적으로 변형해서 쓸 수 있을지 고민하고 문제를 풀다 보면은 기니디 문제도 어느 순간부터는 크게 약점으로 작용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기니디 문제 같은 경우에 저도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었어요, 초반에는. 그래서 막 미치고 이런 거 생각하고 시험장에서 막 찍고 그런 적도 있었는데, 제가 이제 주목했던 거는 아까 자롱님께서 말씀해주신 기니디 문제의 특징, 그 연결성에 저는 조금 집중을 했어요. 기니디 문제가 물론 다양한 문제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각의 선지를 연결해주는 그 논리 자체는 그래도 어느 정도 정형화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기출 문제가 있을 때 기역에서 니은 혹은 기역에서 디귿, 니은에서 디귿 이런 연결 지점을 찾고 어떤 식으로 연결이 되었는지에 주목해서 그 부분들을 정리하고 다음에 기니디 문제가 나왔을 때는 혹시 이런 방법을 사용하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꼭 가지고 문제를 풀어봤던 것 같아요. 한 가지만 더 추가로 말씀드리면 지수로그 기니디 같은 경우에는 특히 더 정형화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이 요소 같은 경우에는 기출문제랑 EBS 같은 거 꼭 참고하셔서 연결성이랑 어떤 게 자주 출제되는지를 꼭 짚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문자님께서 하시는 그 기억이 맞고 넘어가는 거는 실전에서는 충분히 쓸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저도 선지배열이 그렇게 기억이 4개나 들어가 있는 상황이면 모르겠으면 그거라도 맞다고 하고 넘어가야죠. 그렇지만 이제 연습을 할 땐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기니디 문제를 풀 때는 이제 두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당연히 선지 간의 연결성을 우선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고, 이거랑 덧붙여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식 조작인데요. 식 조작은 일단 이 연결성을 찾을 때도 항상 쓰이는 거긴 해요. 식 조작을 하면은 문제에서 뭘 원하는지가 좀 의도가 보이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식 조작을 해야지 비교를 더 쉽게 할 수 있기도 하고요. 기니디 문제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지수로그 문제에서는 비교를 엄청 많이 시키잖아요. 부등호 엄청 많이 나오고. 그래서 그런 거를 비교를 할 때 식 그대로는 비교를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수치를 알고 있는 것도 아니니까.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원하는 요소 이항을 해서 보통 바꾸죠. 그렇게 해서 원하는 의미를 알고 비교도 더 편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건 실전적인 얘기긴 한데 지수로그 문제를 풀 때는 저는 진짜 안 보이면은 대입을 하긴 했어요. 물론 충분한 고민을 거친 후에 절대 모르겠으면 이제 한 거긴 한데, 그런 것도 실전에서는 조금 고려를 해볼만 하실 것 같고요. 삼각함수 기니디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저는 오히려 지수로그보다 더 쉽다고 느꼈었는데, 삼각함수는 우리가 쓸 수 있는 게 주기성이랑 대칭성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기니디 문제를 풀 때도 쓰이는 게 주기성이랑 대칭성밖에 없어요. 뭔가 안 보인다 싶으시면 주기성이랑 대칭성을 생각해서 푸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정성스러운 답변이 부엉이 분들께 꼭 해결책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그러면 공통 과목은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잠깐 쉬었다가 다음으로는 선택 과목, 그 중에서도 미적분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